자, 여러분들 이제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면접까지 여러분들을 이제 최종 합격으로 이제 끌고 갈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1, 2월 달 이제 스타트 이렇게 끊으셨는데 1, 2월 달이 힘든 과정이에요. 힘든 과정. 이제 전체 과정 중에서.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운동 안 하다가 처음 이렇게 시작하면 며칠간 근육 땡기고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재학생 4학년으로서 이제 처음 이렇게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영부영 그냥 한번 시험 보고 올해는 정말 합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또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요 1, 2월 이제 교육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학은 몇 점 나와야 될까요? 15점을 넘겨야 되겠죠. 15점을 넘겨야 돼. 15점을 넘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초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작년 같은 경우, 2017학년도 같은 경우도 초수 기준으로 해서 1월 달부터 꾸준히 이렇게 쭉 따라가신 분들은 쭉 보니까, 최종적인 점수가 18학년도 같은 경우, 거기다 놔두세요. 18학년도 같은 경우, 보면은 한 16점, 17점 이런 점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꽤 나와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코스를 계속 이렇게 따라가면은 충분히 15점이 넘는다, 안 넘는다? 넘는다. 포기하지 말고. 특히 1, 2월 과정이 힘듭니다. 지금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의욕을 갖고 막 시작했다가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뭐 하려고 임용을 시작했던 거 하는 그런 한탄이 나오면서 자기 효능감이 뚝 떨어져요. 언제? 한 2월 달 정도 되면. 지금은 막 눈이 파릇파릇하게 살아있는데 이제 점점 한계를 느끼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 때가 한 2월 달 정도 가면 그런 것들을 느껴요. 그런 것들을 느끼는데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여러분들 돌파하고 가야 돼요. 자, 오늘 1차 자료 보면 16쪽부터 한번 봐봅시다. 16쪽부터. 여러분들 이제 교육학 공부 스타트를 끊으셨는데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 가야 되나. 보면은 자, 5가지 기본 법칙을 이해하고 실천해라 해갖고 나왔죠. 그래서 보면은 쫄지 마라. 첫 번째가 왜? 자, 여러분들 열심히 이제 하면은 이제 15점 넘어가고 또 한 18점까지 정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뭐 조금 있다 우리가 이제 2017학년도 문제를 한번 싹 볼 텐데 뭐 18점, 19점 이렇게 고득점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1타 3피 해가 나오는데,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1차의 성격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1차는 지금 이제 컷오프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패스페일 개념으로 가고, 어디서 다 이제 가려버리면 2차에서 다 가립니다. 그래서 보면 극단적으로 보면 지금 올해는 최종 결과 안 나왔어요. 이제 지금 뭐냐면 2차 실기 보고 있을 때는 실기.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그 2차 면접, 수업 실현 뭐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제 끝나요. 끝나는데 올해는 결과가 안 나왔지만 작년 같은 거 기준으로 보면 1차에서 19점 높았어요. 19점 높으면 최종 합격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당연히 가지. 근데 떨어지시더라고. 주변에서 보니까. 왜냐? 면접, 수업 실현 이런 변별력이 아주 커가지고 옛날 같으면 그냥 한 뭐 3, 4점만 높았어도 2차는 별로 변별력이 없어서 1차에 1배수 안에 들어가면 무난하게 그 최종 합격까지 갔거든요. 근데 요새는 아니야. 요새는 아니고 요새는 완전히 1차가 그 패스페일 개념으로 바뀌고 2차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면접, 수업 실현, 실기 이런 부분에서 10점 이상씩 팍팍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1차에서는 뭐 내가 5점 높았다, 10점 높았다 그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들은 일단 1차를 합격해야 되잖아요. 1차를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11월까지는 1차에 몰빵을 하고 갑니다.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본 다음에 어쨌든 똑같은 조건인데 그때 이제 축구라고 해서 그 2차
변별력이 훨씬 크다 그랬죠. 거기서 결정이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잘 해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쩌야 돼? 교육학도 15점 넘기고 또 전공도 일단 1차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점수를 확보하면서 1차 관문을 돌파를 하셔야 된다고.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교육학을 기본적으로 잘 해놓으면 이제 전공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요. 왜냐하면 전공에 서술형, 논술형 시험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교과 교육학 쪽도 있고, 그 다음에 답안을 쓰는데 논술형 부분에 그 훈련을 교육학 쪽에서 잘 해놓으면 훨씬 더 또 좋은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부분에서 이렇게 교육학 논술을 잘 해놓으면 좋은 점수가 올라가는 거. 이렇기 때문에 이제 1타 3피다. 열심히 하면 번지는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그 1.5일의 법칙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그 기억을 하고 지켜가야 됩니다. 100점 만점에서 20점이잖아요. 20점이니까 꼭 여러분들이 1대4의 법칙으로 시간으로 보면 1대4의 법칙으로 투트랙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의 분량을 꾸준히 해가야 돼. 그것이 이제 날수로 계산하면 일주일 7일로 계산하면 며칠이다? 1.5일인 거예요. 1.5일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1, 2월 뭐 3, 4월 이런 과정은 이틀간 교육학을 듣잖아요. 이틀간 교육학을 듣는데 대충 이제 저 1, 2, 3, 4 요 과정 초반 시작하는 과정은 한 2일 정도 1.5일인데 2일 정도를 어디에 할애야 한다? 교육학에 할애야 한다. 여러 개 생각을 하시고 쭉 공부를 해 가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배점만큼 공부를 해야 돼. 알겠죠? 그래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놓여진 절대 시간 다 다를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간제를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자기의 허락된 시간을 딱 5개로 쪼개가지고 일은 교육학, 사는 전공 이런 식으로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이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 2월 달에는 좀 교육학에다 좀 신경을 쓰셔서 거기에 이제 1.5일이라고 하는데 한 2일 정도를 이렇게 하시고 여기 보면 수업 듣고 그다음 몇 시간 복습하라고 그랬어요? 2시간 복습입니다.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딱 2시간. 물론 교육학 공부하다 보면 밑도 끝도 없이 할 것들이 많아요. 근데 교육학하고 너무 깊은 사랑에 빠지면 안 돼. 적정한 선에서 딱 아웃. 한 2시간 정도 내가 꾸준히 복습한다. 수업 들은 것이 있다면 수업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 그러면 그 2시간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금방 지나가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내가 계속 해 나간다. 그런 식의 그 작전을 여러분들 짜셔야 돼. 그거 꼭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날개 법칙 해가지고 논술형 시험이니까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쓰잖아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재생 능력하고 더불어서 논술형 시험이니까 논술 능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한쪽은 알고 있어야 되고 한쪽은 또 어떻게 이제 그 문제를 파악해서 써야 되는가.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가야 된다. 근데 이제 1, 2월, 3, 4월 과정은 앞에 이제 아는 것에 대한 배경 지식 쪽에 이제 집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 6월에 가면 집중적으로 이제 어떻게 논리적으로 사고해야 되고 써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훈련을 받고 그 다음 7, 8월부터는 문풀 과정부터는 그 두 개가 응용이 돼 가지고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적응해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다섯 번째는 줄탁동시에 법칙 해가지고 이게 혼자만으로는 어렵고 여러분처럼 이제 좋은 강의를 디딤돌로 삼아서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기조절 학습을 하는데 이제 수강하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 이렇게 세줄 교육학 이번에 지금 나온 책은 원래 핸드북 형태로 좀 작은 사이즈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사이즈로 나왔더라고. 근데 큰 사이즈가 있고 그냥 핸드북 형태로 똑같은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작은 사이즈가 또 있습니다. 책이 그 종류는 두 가지인데 아무튼 요것이 이제 그 단권화 교재입니다. 이 이상을 여러분들이 알 수도 없고 또 알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서 지금 이 교재에서 지금까지 총 8번 시험이 있었거든요. 8번 시험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안에서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육학 교재 보면 어떤 책은 뭐 2권으로 되어 있기도 하죠. 2권으로 되어 있는 책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 권으로 돼 있는 책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요 한 권으로 된 요 책, 요걸 하나를 끝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갖고 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3, 4월 강의 때 이제 이걸 쓰는데, 레시스 뭐 해가지고 이제 컨셉 맵이 있잖아요. 요거 컨셉 맵. 요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형태로 좀 더 간략하게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돼 있는데, 요 두 개가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학을 정복하기 위해서, 고득점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교재입니다. 요 두 개면 충분합니다. 요 두 개면 충분해.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설명할 텐데, 그 독서 카드, 요 부분도 이 두 권의 책과 더불어서 꼭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터디, 뭐 이런 것으로 혼자만으로는 안 되고, 여러분 동료들끼리 협업하는 그런 스터디들, 또 이런 강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번에 끝내셔야 돼요. 알겠어요? 저는 늘 상담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하셨어요.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갖냐면은, 올해는 한번 좀 해보고 내년 정도는 본격적으로 할란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진 선생님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올해 처음 시작하시더라도, 뭐 재학생의 경우일지라도 내가 올해 끝낸다, 이렇게 마음을 잡으셔야 돼. 잡으시고, 그래서 최종 목표는 올해 합격, 이렇게 잡으시고, 교육학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다음 전국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근데 그 혼자 공부해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좋은 디딤돌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럼 그 디딤돌 부분에서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돼. 알겠어요? 이거 교육학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처음 보면은 한 번은 강의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쭉 듣고, 전공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차 그 이제 면접과 관련해서 1차 시험 보면 자기 합격이 한 10% 정도만 돼도 2차 면접을 바로 시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 절대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일주 놀아버리면 그 최종 합격 되기 어렵습니다. 왜? 다른 분들은 다 시작했는데 이미 늦게 출발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만 돼도 꼭 공부를 해놔라. 왜? 지금 혹시 이제 1차에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또 내년에는 반드시 합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2차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변별력이 아주 크다고. 그럼 예컨대 실기 과목까지 걸리게 되면 이 면접이나 수업 실현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뭐 실기 과목이 있는 과목들 같은 경우는 수업 실현이나 면접을 미리미리 해둬야 돼. 근데 해두는 것이 지금 1월부터 11월까지는 면접이나 수업 실현을 할 기회가 없어요.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1차 시험 보고 나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내가 합격했다고 생각하고 그 면접 수업 실현을 지금 다른 선생님들이 하는 강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하라고 내가 신신당부를 해. 극단적으로 합격 확률이 0%라고도 해라. 꼭 해놔라. 왜? 임용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면 이게 그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할수록 본인이 금전적으로 손해고, 그 다음 정신적으로 타격받고, 가정에다 피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건 빨리 끝내야 된다. 빨리. 그러려고 하면은 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저한테 이제 면접 달려오신 분들, 오늘 저녁에도 그 면접 지도가 있습니다. 면접 지도가 달려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어쩌냐면, 합격 안 할 것이다 하고 면접 손 놓고 있다가 1차 합격자 발표하네 딱 떡하니 합격했어. 그 뒤에서야 이제 부랴부랴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는 안 돼. 무조건 투자를 해야 돼. 최종 합격까지 빨리 끝내려고 하면 들어야 될 강의 듣고, 교육학이나 전공이나, 그 다음에 또 2차 준비하는 것도 있잖아요. 미리미리 해놓고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면서 코피 흘리면서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끝나. 알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가면 의외로 1년 안에 그냥 정말로 기적까지 끝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한 2년 정도 바짝 해가지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끝내야 됩니다. 근데 질질 끌고 가면 뭐 3년, 4년, 5년 이렇게 계속 끌고 가면 되질 않아요. 되질 않아.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 과정을 점검하라 해서 여기 보면 1, 2, 3, 4, 5, 6, 7, 8, 9, 10, 11호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론 학습, 그다음에 이론 다지면서 논술 능력 확보하는 거, 그다음에 실전 문제 모의고사, 그다음에 시혜정 정리 이런 형태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전공이든지 교육학이든지 여기 보면 월별 주별 계획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계획을 딱 세우고 오늘 하루, 이번 주, 이번 달에서 내가 도달해야 될 그 목표가 어떤 것인가 그걸 분명히 갖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을 피드백을 스스로 해야 돼. 자기평가를. 이런 식으로 목표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세우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넘기시면 학습 전략을 이해하고 이제 실천하자 해가지고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마태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매추 이펙트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제 그 매추 이펙트는 이제 마태복음에서 그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를 인용한 겁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근데 이게 똑같이 학습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 옆에 뭐라고 나왔어요? 선행 지식이 많을수록 어쩐다고? 학업 성취가 높아진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행 지식이 있어 없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인류를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무지 힘들어. 근데 그 힘든 과정을 참아내야지. 그래서 기본 스키마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새롭게 학습하는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뭔가 학습 속도가 빨라져. 하지만 지금 여러분 거의 백지 상태에 가깝잖아요. 백지면은 좋아. 백지도 아니고 수많은 오개념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다시 이제 정리를 하고 딱 그 적합한 스키마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 스키마를 구성하기까지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한 귀로 들으면 한 귀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런 과정이 그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저한테 계속 호소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교수님, 저 들을 때는 안 것 같은데 뭐 저 몇 시간 지나면 또 하루 지나면 다 없어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은 한 50년 더 살면 돼. 50년 더 살면은 그때 이제 빨간 약, 파란 약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요. 여러분 굳이 공부를 안 해도 그 약 먹으면 그냥 그 뇌세포 활성화가 돼가지고 금방금방 다 배우고 기억이 날 거예요. 아니면 칩을 심든가.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안 되는 상황인데 그 배우고 잊어먹는 과정은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에요. 왜? 무슨 이펙트 때문에? 여기 마태 효과 때문에. 매추 이펙트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선행지식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에 학습이 더딜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걸 견뎌내고 선행지식이 이제 사전지식이 축적이 되면 스키마가 형성이 되면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점점 속도가. 여러분들이 교육학 전공 공부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제일 처음에는 기어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일어서고, 그 다음에 걷고, 그 다음에 뜁니다. 요 과정을 점프해갖고 갈 수는 없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종의 그것이 이제 성장의 과정 혹은 발달의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길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는 일어서는 거야. 근데 욕심을 내가지고 내가 바로 걷고 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1, 2월이 힘든 과정이라고. 빡빡 기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해내면 점점 더 이제 학습이 수월해진다 하는 것들이 지금 매추 이펙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견뎌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봐요. 확실한 개념 정리해가지고 교육학이나 전공 공부는 다 이제 개념 싸움입니다. 누가 정확한 개념을 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개념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정리하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교육학 앞에다 이제 그 닉네임을 세 줄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것의 핵심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쓰니까. 그러니까 그 아는 부분들을 우리가 핵심 이론이라고 하고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데 그걸 몇 줄로 정리해야 된다? 세 줄로 이렇게 정리를 여러분 해야 돼. 그 다음에 보면은 세 줄에서 몇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또 한 문장에서 무엇으로? 한 단어로. 여러분이 수업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개념 학습이에요. 무수한 개념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데 거기서 이제 핵심 개념들 있잖아요.
그 핵심 개념들을 여러분들 몇 줄로 정리해야 돼? 세 줄로 정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한 단어로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수업이 딱 끝났는데, 수업이 끝났는데 내가 X라고 하는 이론에 대해서 배웠어. 근데 내가 그것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못한다? 그러면 그 수업은 그냥 꽝이에요, 꽝. 내가 수업을 들었다고 하면 거기서 한 4가지 정도 이론을 보통 하루에 배운다 칩시다. 그러면 그 4가지 이론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손끝에서 나와야 되고 입에서 나와야 돼. 그걸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부분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개념학습인데 명칭에 주목하라.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개념학습이 실제로 여러 학교 현장에서 또 학생들과 관계에서 중요하게 전개되는 것이 개념학습이에요. 개념학습인데 어떤 이제 개념이 정립이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어떤 많은 예를 알아요. 전형적인 예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되고 정의를 또 많이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명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명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개념 정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명칭에 별로 주목을 안 해. 예컨대 조작적 조건하다 그래 봐요. 그러면 조작적 조건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조작적 조건하라고 하면 조작적 조건하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명칭이 있으면 조작이란 말이 나왔고 조건 형성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럼 조작이란 말이 뭘까? 우리 선생님 조작이 뭐예요? 상황을 이리저리 만들어주는 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 조작적 조건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게 된다면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조작적 조건화, 조작이란 말을 알아야 돼, 일단은. 그러면 요 조작은 뭐냐면은 행동이에요, 행동. 이 조작적 조건화라고 해서 할 때 조작은 뭐라고요? 행동. 근데 행동인데 행동에 보면 우리가 불수의적 행동, 수의적 행동, 의지가 담긴 행동, 의지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행동이겠어요? 의지가 담긴 행동, 자발적 행동이에요. 알겠어요? 여기서 이제 오퍼레이션이라고 조작이라고 하는 게 자발적 행동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조건하라고 하는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자발적 행동이 있다. 조건을 부여를 해가지고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결국은 이 행동을 어쩐다면은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수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조작적 조건화가 조작했다.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그 조작을 어떤다고? 변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그대로 풀면 알겠어요? 조작에다 조건을 부여해서 그 조작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그 말을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행동 다음에 이 행동 다음에 조건을 부여해. 조건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요. 조건이라고 하는 거 결과인데 행동 다음에 결과를 예컨대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거 조건이요. 그래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면 그 행동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면 그 행동이 어떻게 돼? 감소하는 겁니다. 감소하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런 행동의 변화가 결국은 지금 조작적 조건화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것이 바로 학습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작에다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그 조작이 변화되는 거. 그것이 뭐라고? 학습이다. 그럼 그것이 정리되면 조작적 조건, 행동주의 이론에서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에 대해서 자기가 그 핵심 개념을 이해를 한 거예요. 조작에다 조건을 부여를 하게 되면 그 조작이 변화한다. 다른 말로 하면 행동에다 결과를 제공해서 그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학습이다. 이 하나가 남아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게 실제 여러분 답안지에다 쓰는 내용이에요. 답안지에다 쓰는 내용. 근데 여러분들은 조작적 조건화라고 하는 것을 만약 설명하라고 하면
거기서 쥐새끼가 나왔다가 비둘기가 나왔다가 뭐 오만 잡것을 다 써놓고 그 핵심을 못 짚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다? 명칭에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예? 그럼 이번에 그 예컨대 이렇게 문제중심 학습 PBL이 나왔어. 그러면 문제중심 학습이면 여러분들 문제중심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배운다고 하면 당연히 무엇에 대한 개념이 확립이 돼야 되겠어요? 문제. 예? 문제중심이라고 하는데 지금 구성주의 학습에서 버로우즈가 이야기한 문제중심 학습 가장 기본적인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이번에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 문제중심 학습에서 문제가 뭐냐, 그 다음에 학습자의 역할이 뭐냐, 그래서 또 그런 문제가 가져오는 효과가 어떤 효과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문제중심이라고 할 때 이 문제중심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파고 들어갔다고 하면 당연히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구조적 문제가 있고 비구조적 문제가 있는데 그 비구조적인 그런 문제, 답이 한 개로 정해지지 않는 문제, 실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정리를 할 거라고.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무슨 학습이에요? 구성주의 학습이잖아요. 그럼 구성주의 학습은 무조건 뭐냐면은 구성주의 학습은 기본이 그 학습의 다 공통점은 뭐냐면은 지식을 구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중심 학습은 뭐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식을 구성하게 하는 학습이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문제중심 학습이라고 하면 거기에 나온 무엇을 지금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명칭. 명칭을 갖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면서 그거를 풀어내려고, 그것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이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한 70% 80%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포착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름을 지었겠냐고. 아무튼 그 개념의 핵심, 핵심적인 속성, 특징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겠죠.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기대가치 이론 만약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기대는 성공에 대한 기대하고 그다음에 가치는 성공했을 때 얻는 가치 이런 뜻이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은 기대의 가치가 들어가서 지금 개념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식으로 개념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재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기대 가치 이론이면 요 기대 가치라고 하는 말을 보고 요때 기도는 성공에 대한 기대다. 가치는 성공했을 때 얻는 가치다. 그다음 곱하기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럼 그걸 곱한 값이 학습 동기다. 이런 식으로 요 명칭만 보고 요걸 풀어낼 수가 있어야 한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명칭 따로 개념 정리 따로 이렇게 가. 그러니까 무지무지 어려워. 알겠어요? 단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재생해낼 수가 없어. 인출 단서가 뭐냐? 명칭에 나오는 그 용어들이라고요. 그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교육과 공부할 때든지 전공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능동적으로 수강하라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이론을 이제 배운다고 하면 세 줄로 줄이면 한 문장으로 줄이면 두 선에게 키워드로 뽑는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질문을 던지면서 수업을 들으라고. 멍 때리고 들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단권화 교재를 활용하라. 그래서 교재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기 두 개 교재 있다. 다 여러분 넣으면 끝이야. 더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네 번째 독서 카드를 만들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능동적으로 수강하면서 세 줄 한 문장 한 단어 지금 그것을 계속 질문하면서 듣죠. 그럼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파는 독서 카드 이렇게 생긴 것이 있습니다. 여기가 구멍이가 뻥 뚫린 거 있죠. 요만한 사이즈로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리 끼워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독서 카드 손바닥만한 독서 카드에 이렇게 어떤 X라고 하는 이론이 나면 그 X라고 하는 이론을 그 한 페이지에 정리를 딱 해버리라 이 말이에요. 세 줄로. 알겠어요? 더 필요도 없어. 몇 줄로? 세 줄로. 그것을 계속 이렇게 모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모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책은 들고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무엇은 들고 다녀야 돼? 그 독서 카드는 계속 들고 다녀야 돼. 그래서 짜투리 시간 나면, 알겠어요? 뭐 3분 나고 5분 나고 하면 그 시간에 그 내용들을 잠깐 보면서
자기가 계속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 독서 카드. 그리고 짜투리 시간을 통해 갖고 내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요 강의 듣는 동안에 아무튼 그 독서 카드가 이 교재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독서 카드 작성 안 하고 어영부영 하시면 제가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할 거예요. 괴롭힐 거예요. 그리고 꼭 이 독서 카드. 그래서 이 독서 카드는 강의 들으면서 그냥 자기가 정리해 버려도 되고, 알겠어요? 좀 부실하게 정리해도 돼. 왜냐? 그거 좀 부실하게 정리하면 그거 버리고 새롭게 정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좀 부실하게 정리해도 되니까 강의 들을 때 바로 그때 끝내버리든가, 아니면 복습하는 시간 있잖아요. 복습하는 시간 때 그렇게 딱 요약 정리해가지고 끝내시라고. 그걸 꼭 해야 됩니다. 제가 권장하는 특별한 겁니다. 독서 카드를 꼭 만들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논리적 사고와 논리적 표현. 그래서, 요것은 지금 5, 6월 달에 집중적으로 배우는데, 여기 보면 스스 조지, 배책 일파, 머이 이사 이런 논리적 사고와 논리적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5, 6월 달에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학 기출문제에 이제 답안들이 쭉 있어요. 답안들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꼭 권장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제 다른 교수님들 답안하고 제 답안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봐. 비교를 해봐.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가슴에 확 오는 거 있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제일 깔끔하게 정리한 답안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저의 답안입니다. 이건 뻥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2017학년도 답안 있잖아요. 2017학년도 그 교육학 답안, 아니 18학년도 이번 18학년도 교육학 답안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그럼 교수님 것도 별로 한번 쭉 비교를 해봐. 서론은 어떻게 쓰셨고, 본론은 어떻게 쓰셨고, 결론은 어떻게 썼는가, 이거 한번 비교를 쫙 해봐봐. 그러면은 여러분이 딱 감이 올 거예요. 어느 답안이 좋은 답안인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려고 하면 여기 스스조지, 배책일파, 머이이사 이런 논리적 사고와 논리적 표현들이 정확히 돼야 돼요. 오늘 기출 해설하면서 이건 잠깐 스쳐갈 겁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꼭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꼭 해야 될 거? 여기 답이 안 쓰셨잖아요. 일부러 안 써놨어. 수강하시는 분들만 알으라고. 꼭 해야 될 것은 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1, 2월 과정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떤 영역에서 어떤 내용으로 또 어떤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가.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그걸 알고 감을 잡고 거기에서 이제 그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첫 시간은 무엇을 하냐면은 2018학년도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 그걸 보고 출발할 거예요. 물론 지금 1, 2월 과정은 그렇게 문풀의 과정은 아닙니다만은 1, 2월 이론 공부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그럼 어떤 영역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수준으로 나오냐. 그럼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은 그 감을 잡고 그 출제 경향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알겠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1대4로 교육학은 이틀 정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러면 그 이틀 정도 공부하는 그 시간에 내가 어떤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먼저 감을 잡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봐봅시다. 앞으로 쭉 넘어가가지고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7페이지를 봐보세요. (7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저 교육학 논술형 기출문제 영역 해가지고 지금 파트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1, 2월 달에 배워가실 것이 영역 옆에 있잖아요.
교육의 교육철학, 교육사 이런 영역이 있고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심리, 생활지도, 그 다음에 교육방법, 교육공학, 교육사회학, 그 다음에 교육행정학 이런 식으로 총 쪼개면 크게 8개 영역 정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알겠죠? 8개 영역 정도 나눠져. 근데 이 영역에서 어느 영역은 출제 빈도가 높을 것이고 어느 영역은 출제 빈도가 낮겠잖아요. 딱 봐봐봐. 표에서 딱 보면 무조건 다 나온 것은 지금 뭐야? 제일 밑에 교육행정이에요. 알겠어요? 교육행정. 교육행정은 통상 매년 항상 나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교육학 이제 전공자 중에서 교육행정 전공자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행정 전공자들이 교육학과 관련된 요직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출제를 할 때도 그 출제 그 영역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 행정은 반드시 들어가. 그러면 어떤 것이 나오는 거 봅시다. 이번에는 동료장학이 나왔어. 동료장학 개념을 말하고 활성화 방안을 말해라. 뭐 여러분들 겁 안 나죠? 뭐 공부했으면 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017학년도는 다 지옥으로 가라 하고 교육기획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 요 교육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론에서 안 가르쳐. 왜냐하면 구석제였기 때문에 교육행정에 보면 100가지 이론이 있다고 하면 그 100가지 이론에 들어갈까 말까 한 것이 교육기획이요. 근데 이제 이 교육기획을 냈어.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수렁에 빠져 죽었지. 그러니까 교육기획 자체를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은 없을 거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승부가 나는데 어떤 승부가 나냐면은 논리적 사고를 얼만큼 잘하느냐. 그럼 지시문 보고 제시문 봐서 내가 교육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뭐 지시문과 제시문을 근거해서 교육기획의 개념이나 효용성을 최대한 뽑아내는 거지. 그럼 그 논리적 사고가 되는 사람은 요 4점짜리에서 한 2점 정도를 잡습니다. 좀 많이 가면 3점까지 잡아.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폭탄을 하나씩 넣어요. 그 총 4문항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4문항 정도가 나오는데 많으면 5문항 안에 그 구성 요소가 나오는데 하나 정도를 폭탄을 꼭 넣어. 폭탄을 넣는데 그 폭탄 넣어서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하면 변별력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문제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폭탄일수록 지시문이나 제시문에 단서는 제공을 합니다. 단서는 좀 제공, 실마리들은 제공해. 그럼 그 실마리를 잘 잡고 가시는 선생님은 부분 점수를 얻어요. 그때 이것은 부분 점수 얻어야 되는 문제.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옆에 봐보세요. 비공식 조직의 이제 순기능과 연기능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조직 유형에서 보면은 이제 그 과거 객관식 때 이제 기출로 한 2번 나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 조직의 구축 원리 쪽인데 요새 이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로 교사의 학습 조직을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학습 조직은 이 교사의 학습 조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장학 쪽에 이제 그 자기 장학, 동료 장학, 교내 자율 장학, 그 다음에 지도성 이론 해가지고 상황적 지도성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 행정 쪽에서 나왔어.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온 것이 어느 쪽? 교육 평가 쪽이죠. 교육 평가 쪽이 의외로 많이 나왔어요. 매년 나왔어. 이번에는 중고참조 평가, 우리가 절대평가라고 그래요. 그것에 이제 그래서 개인차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능력참조평가, 성적참조평가 여기서 이거 뭐 필히 나온다고 이제 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기참조평가에서 능력참조평가, 성적참조평가가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2017학년도 보면 평가도구 양호도에서 뭐 신뢰도, 타당도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타당도 중에 내용 타당도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절대평가의 한 패턴인 형성평가, 요 기능의 기능이 뭐냐, 효과적인 시행 전략,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또 2015년 보면 중고지향평가, 개념 및 특성이 했으니까 계속 절대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또 형성평가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평가 쪽에서는 지금 보면 이제 그 절대평가, 그 다음에 그 수업 중에 하는 절대평가에 하는 형성평가, 이렇게 지금 나왔잖아요.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평가의 그런 참조 틀에서 보면 성장 참조평가, 그 다음에 능력 참조평가 이런 게 나오고, 평가의 양호도 쪽에서 타당도 쪽이 나왔고, 이런 내용들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아주 구석지에 있는 것들은 안 나오고 기본적으로 나와야 할 것들이, 다시 말하면은 과거 객관식 기출에서 매년 이렇게 매년 혹은 경년
형태로 계속 출제됐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위에 봐보세요. 교육이 교육철학 교육사인데, 이 부분이 분량도 많고 복잡합니다. 공부하기도 힘들고. 한데 의외로 적게 나오죠. 보면은 지금 2015년 정시에서 자유교육에서 본 교육의 목적 이렇게 나왔어요. 자유교육 쪽은 그리스 아테네 쪽에서 시작한 자유인을 위한 교육 했을 때 그때 이제 자유라고 하는 부분들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냐? 무지로부터 자유. 근데 무지로부터 이 자유가 되려고 하면은 무엇으로 무지로부터 이렇게 해방되겠어요? 이성이요. 이성. 합리적 마음. 그러니까 합리적 마음을 이성을 둬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자유교육인데, 그 이성을 둬야 하는 자유교육에서 본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그럼 통상 우리가 오늘 배우겠지만 교육의 목적에 내재적 목적, 외재적 목적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어느 쪽이겠어? 내재적 목적이겠죠. 합리적 마음, 즉 이성을 개발하는 이런 것은 교육 개념 안에 부합해 있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거니까 교육의 내재적 목적입니다. 그런 것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분량은 교육의 교육철학, 교육사 이런 부분도 분량은 상당히 많기는 많은데 몇 번 나왔다고?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들 포기하자 하고 포기하시는, 아예 보지 말자 뭐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다음 교육과정 봐보세요. 교육과정은 이렇게 꾸준히 나옵니다. 이번에는 5코의 수구 모형이 나왔어요. 조금 이따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내용 조직의 원리 해가지고 이제 통합성, 범위, 계속성, 계열성 이런 게 있는데 교육 내용 조직할 때 그 원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장점하고 문제점 나왔고, 그 다음에 잠재적 교육과정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정도가 나온다. 그럼 교육 심리 쪽 봐보세요. 그럼 교육 심리 쪽이 우리가 제일 좀 친숙한 쪽인데 분량도 많고 의외로 많이 나왔습니까? 적게 나왔습니까?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 보면은 이제 그 에릭슨의 사회 심리적 성격 발달 해가지고 이제 그 청소년기에 가장 그 핵심적인 과제가 어떤 거냐 해서 이제 심리적 유의, 반드라의 사회인지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학습 동기 향상을 위한 과제 제시 방안,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지능 이론에서 올바른 IQ에서, 그 다음 메슬로 욕구이기 이론, 기대가치 이론 이런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지도도 딱 한 번 나왔어. 청소년 비행 이론에서 차별적 좀 이론하고 낙인 이론, 그 다음에 상담에서 행동중심 상담 기법, 즉 행동주의 상담 기법하고 인간중심 상담 기법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교육 방법, 교육 공학 쪽은 이제 꾸준히 매년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에는 PBL에 나왔어요. 프로그램 베이스드 러닝 해가지고 문제 중심 학습이 나왔고, 그 2017학년도에는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 구성주의라면은 지금 2015년 같은 경우는 객관주의 쪽에 그 체제적 교수 설계 쪽, 그래서 에디, 그 다음에 이제 백워드 설계. 백워드 설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해중심 교육과정, 지금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가장 핵심이 되는 교육과정이 이해중심 교육과정, 다른 말로 하면 백워드 교육과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 백워드 교육과정이 출제가 됐고, 그다음 그 전에는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 발견학습이 이렇게 나왔고요. 또 협동학습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교육 사회 부분도 상당히 우리 머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영역이지만 출제는 사실 별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학교의 사회적 기능에서 사회적 선발과 배치, 그 다음에 학교 조직의 특성에서 이제 관료제하고 이한 조직 이런 것들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육 사회에서 기본의 기본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쭉 보면 물론 구석지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대표적인 예가 교육기획 같은 경우예요. 그러나 그런 이제 폭탄은 별로 안 나와. 폭탄 나오면 다 그거 맞고 죽어야지. 뭐 폭탄 나오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죽으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기본적인 것이어서 다른 사람이 다 쓸 수 있는데, 예? 그럼 그것은 나도 써야지. 나도 쓰되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써야 되겠죠. 문제를 쭉 보면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너무 깊은 곳으로 들어갈 필요. 기본적인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교육하기는 많아요. 그 기본적인 것들. 달리 말하면은
과거 이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잖아요. 그럼 그 객관식에서 매년 출제되다시피 한 그런 논점들, 예?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무난하게 좋은 점수를 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실제로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냐? 그쪽을 한번 봐보세요. 요 기출에 대한 자세한 그 해석은 요 뒤에 쭉 그 12페이지부터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아주 거칠게 그 그쪽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밑에 보면 논술의 내용하고 논술의 구성과 표현 해가지고 15점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면 그걸 보시면 자 구성과 표현 5점 봐보세요. 이건 기본 점수 비슷한 건데 이 서본결 형태로 써라 이거예요. 그거 1점이에요. 무조건 서본결 형태로 써야 다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주어진 주제와 연계할 것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주제는 지금 앞에 보면 잘 위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왔냐면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이라고 그 주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문제 두 번째 줄에 그러면 그 주제가 서론에도 들어있고 본론에도 들어있고 결론에도 들어가 있어야 몇 점을 준다? 2점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러냐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그 형식으로 써라 해서 이제 그 형식은 갖추기는 하지만 선생님들이 그렇게 쓰라고 하니까 서론, 결론 딱 남겨놓은 거 가지고 그래서 딱 쓰는데 전혀 주제가 안 들어가 있어.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럼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점수 안 주겠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본론에도 뭐가 당연히 녹아 있어야 된다. 주제가 이렇게 녹아 있어야 된다라고 주제가. 지금 주제가 지금 뭐예요?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지금 총 보면은 4개의 논점을 써요. 4개의 논점을 쓰는데 그 주제와 관련해서 써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관련 없이 쓴다고 하면 여기 보면 몇 점이에요? 2점. 이거 안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내용은 틀리더라도 다 그게 쓸 수 있어. 그래서 일단은 이 5점이 기본 점수야. 기본 점수. 기본 점수인데 이번에 보니까 비교수 교과 쪽을 많이 뽑았거든요. 영양, 상당, 보건, 사서 이쪽을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정말 대박, 선생님들은 대박이지.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이나 광역시 빼놓고는 뭐 영양이나 상당 같은 경우는 교육학에서 이제 그 과락면하고 전공에서 과락면하면 다 합격이에요 이번에. 그러니까 몇 점이 합격이냐? 42점, 43점. 점수가 그렇게 되면 합격이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은 아무튼 큰 혜택을 받았죠. 많이 뽑으니까. 근데 교육과 과락이 몇 점? 8점이에요. 8점. 8점. 그러니까 이제 8점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전공 아무리 잘 보더라도 뭐 5점은 뭐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주는 점수 비슷해요. 그리고 5점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점이니까 나머지 3점이잖아요. 그러면 한 논점 정도는 써야지 여러분들이 과락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 과락은 몇 점이다? 8점. 근데 5점 무조건 여러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논점 정도 쓰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탈출을 할 수가 있는데 참고로 지금 4논점이 나오잖아요. 4논점. 4논점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2개는 무조건 써야 돼. 알겠어요? 2개는 확실하게 써야 돼. 2개 확실하게 쓰면 지금 보세요. 여기 점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기 4, 그럼 4, 3, 12, 3 이런 식으로 많이 가거든요. 점수가. 지금 점수. 그럼 총 요거 몇 점이야? 15점이잖아요. 15점이면 그 2개는 써야 돼. 8점은 맞아야 돼. 내용에서. 8점 맞으면 총 몇 점이 되는 거예요? 13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2개가 13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지금 13점에서 4, 3에서 요거 한 문제는 절반 정도는 써야 돼. 그리고 나머지 한 문제는 전혀 모르는 거 나온다고 치고 거기서는 발악을 해가지고 또 부분 점수를 얻어야 돼. 그랬을 때 요 점수가 한 3점 정도 돼가지고 총 몇 점 정도 가는 거예요? 16점 정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것을 목표로 여러분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총 4노점 나오면 나는 어쨌든 2개는 확실히 쓴다. 1개는 좀 아리까리한데 거기서 절반은 맞는다. 나머지 전혀 모르는 건 나오는데 피를 토해서 써가지고 거기서 또 뭐 1, 2점 이렇게 확보를 한다. 그렇게 하면 몇 점이 도달해? 16점에 도달하고. 대개 이제 그 시험마다 그 난이도가 좀 다르기는 한데 아무튼 한 15점, 16점 정도가 최종 합격까지 가는데 최종 합격까지 가는데 그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맞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요 점수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돼. 달려가야 돼. 자, 이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논술의 내용 한번 봐보세요. 무엇을 물었는가? 그럼 박 교사가 제안한 워커, 예,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명칭이 뭐냐? 그럼 워커 하면은 수구 모형입니다. 이게 수구 모형. 이 모형을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하는 이유를 3가지를 써라. 이렇게 나왔어요.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제 이제 체육 이제 조교 선생님이 있으셨어. 지금 1차 합격해가지고 지금 2차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느낌으로는 합격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같은 체육 과목 이렇게 듣는데 후배가 물어봤어. 선배님, 이번에 교육학 나올 거 꼭 하나만 찍어주세요. 그러겠는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뭐가 나온다? 수구 모형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후배가 하는 이야기고, 우리 내가 듣는 교육학 선생님은 교수님은 수구 모형 안 나온다고 가입 표시라고 그랬는데 나온다니까. 수구 모형 꼭 나오니까 수구 모형 그 특징 잘 알아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수구 모형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그래서 그 후배가 그 수구 모형 제대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교육과정 쪽에 그 수구 모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마지막 그 파이널 정리할 때 별표 3개 해가지고 좀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문제에서도 그 정식으로 2번 이상 정도 풀어봤어. 요것이 이제 수구 모형인데 아무튼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강의에서 이렇게 지금 요 이론 강의 또 문풀 강의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나와. 그러면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쭉 봤더니 수구 모형 가입 표시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동료 장학은 초등에서 나왔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 그러고 그것도 스킵. 그다음에 이제 교수 학습 부분에서 문제 중심 학습은 그건 안 나오고 프로젝트 학습 나오니까 프로젝트 학습 그거 열심히 해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몇 개가 빗나간 거예요. 수구 모형 빗나가, 문제 중심 학습 빗나가, 동료 장학 빗나가. 무려 3개가 쫙 다 이렇게 빗나가는데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사람, 여기 지금 여러분 제일 첫 페이지 한번 펴봐봐. 제일 첫 페이지. 그 놀라운 정보가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어? 교육학 남쪽 1호라고 써져 있어. 제일 첫 페이지 표지 봐보세요. 표지. 윤들을 해가지고 윤승현 들으면 합격한다 그 말이에요. 윤들합이. 그 밑에 뭐라고 써져 있어? 교육학 남쪽 1호야. 여러분들 지금 1월 달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 인문 소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영화 한 편 정도는 볼 필요가 있어. 제가 최근에 본 영화가 강철비, 그 다음에 신과 함께, 그 다음에 또 못 바꿨어요? 1987. 그거 봤어. 이 3 영화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트를 하는 말이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문화적 소양을 위해서 혹은 교육적 소양을 위해서 볼 필요가 있어. 근데 거기 강철비 보면 여러분 강철비 보신 분 별로 없겠죠. 근데 제가 꼭 봐야 될 그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복잡하게 지금 한반도 정세가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 한 편의 영화를 딱 보면 정리가 쫙 돼. 정리가 되고 잘 만들었어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그 강철비라고 하는 그 영화 제목은 그 미사일 중에서 위에서 뻥 터지면서 거기서 이제 강철이 쫙 퍼지는 거예요. 쫙 퍼져가지고 한 축구장 면적 정도의 그 범위에서 그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려. 그럼 영화에서 그 장면이 나와요. 개성공단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북쪽 1호가 와. 북쪽 1호가 개성공단에서 뭐 중국하고 이렇게 뭐 행사를 이렇게 했는데 북쪽 1호가 오는데 미사일이 쫙 위에서 날라오면서 팡 터지면서 비가 스틸레인이 쫙 내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이 그냥 싹 아웃돼 버립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강철비야. 강철비. 근데 그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 북쪽 1호를 모시는 사람, 그다음에 남쪽 1호를 모시는 사람. 요 이제 두 명의 그 철우예요. 이름이 철우. 두 명의 철우가 엮어가는 스토리가 강철비예요. 그래서 북쪽 1호 있고 남쪽 1호 있는데 교육학에도 남쪽 1호가 있어.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교육학 남쪽 1호를 만난 거니까 아무튼 이렇게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학 남쪽 1호 같은 경우는 거기 지금 뭐 수구모형이라든가 PBL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한 동료장학 뭐 그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쭉 했다고 문풀로 풀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네 개의 논점 중에서 쭉 보면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중고참조 평가의 개인차에 대한 해석이에요. 개인차에 대한 해석인데 그것은 제가 이제 그 문제집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백제가 있어요. 백제. 제가 이제 교육학 문제집 있잖아요. 제가 낸 거죠. 백제. 백제의 100번 문제가 어떤 문제냐. 그 백제의 100번 문제가 여기 지금 4개 나오는데 거기서 2개의 논점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평가에 무슨 평가 있어요? 중고참조 평가 있고 또 무슨 평가 있어요? 성장참조 평가하고 능력참조 평가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것이 딱 백제 100번 문제에 딱 나왔어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중고참조 평가에서 개인차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백제 100번에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블룸이 적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라고 하는 적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애프터투드라고 하는 부분들이 개인차거든요. 블룸이 어떻게 해석했을까? 그것은 어떤 학습 과제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즉 학습 속도로 개인차를 해석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것이 백제 100번에 딱 나와. 이게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 문제에서 논점이 하나 정도 나올 수는 있는데 2개가 한꺼번에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거 포함돼서 나오고. 근데 백제 100번이 보니까 딱 그 2개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 강의 때도 그 문제를 풀어봤는데 아무튼 그런 식이니까 교육학 남쪽 1호입니다. 알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와도 돼. 자, 그래 여기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봐볼까요? 문제를 보고 또 물어보는 거, 두 번째 물어보는 거, 이제 박 교사가 언급하는 PBL 문제 중심 학습에서 학습자의 역할, 요거 2가지를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럼 요거 PBL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그 학습이 자기주도적 학습과 협동학습 2개로 전개됩니다. PBL은 그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PBL에 적합한 문제의 특성. 여기 이제 당연히 비구조적 문제겠고 그 특성이 주는 학습의 효과. 학습의 효과는 이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이렇게 고려해서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최종적인 그런 효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박 교사가 제안하는 평가 유형의 명칭. 이건 중고참조 평가고요. 개인차에 대한 교육적 해석. 잠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김 교사가 제안하는 2가지 평가 유형 개념.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에 김 교사가 언급하는 교내 장학 유형의 명칭과 개념. 그 활성화 방안 2가지 해가지고 3점. 이래서 전체 구성으로 4, 4, 4, 3. 이런 식으로 총 몇 점? 15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A중학교 학생들의 학업 특성 조사 결과에 관한 2 교사가 나눈 대화 중 일부다 해가지고 그 그래프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1. 교육과정, 자, 2. 수업, 3. 평가, 4. 장학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논절면 주제가 쫙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뭐냐면 결국 2015 개정교육과정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일체화.
라고 하는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결국은 교사의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은 어떻게 재구성을 해야 되느냐? 성취 기준을 가지고 재구성을 해라. 그걸 제일 강조하고요. 수업은 어쩌냐? 학생의 참여형 협력형 수업을 해가지고 그 배움 심층적 이해에 도달하게 해라. 그래서 학생 중심 수업. 귀가 아프도록 여러분 들었겠죠? 학생 중심 수업인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학생 참여형 협력형 수업.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평가는 성장 중심 평가 혹은 과정 중심 평가. 이런 것들이 가장 2015 개정 교육과정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사를 활용해서 아까는 지금 요 일사 지금 그걸 활용해서 주제가 뭐냐?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 요걸 주제로 해서 논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시문을 한번 쭉 봐봅시다. 선생님, 우리 학교 학생의 학업 특성을 보면 학습 흥미와 수업 참여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요. 그럼 오른쪽에 표를 보면 학업 성취는 높잖아요. 근데 학습 흥미하고 수업 참여는 이 학업 성취보다 좀 낮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명백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이 학업 성취, 학습 흥미, 수업 참여에 뭐가 크다? 개인차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 오른쪽 짙은 것은 지금 표준 편차를 나타내고 있는데 표준 편차가 상당히 높아요. 이게 개인차가 크다는 거예요. 이게 김 교사가 학생의 개인별 특성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우리 학교 교육과정도 이를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 학생의 개인별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개인차라고 하는 게 나와요. 개인차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개인차는 어떤 것이 개인차일까? 여기 보면은 지금 학생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흥미, 관심, 그 다음에 진로, 그 다음에 가정환경, 또 뭐 신체적인 특징들, 이런 것들이 개인차겠죠. 이런 개인차가 지금 어쩌냐면은 이제 다양하다. 예? 다 차이가 난다 이런 거고, 그러면 요것에 맞게 이런 학생의 개인차에 맞게 교육과정이 구성돼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박 교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 개발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개인별 특성을 중시하는 의견하고 교과를 중시하는 의견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절한 논쟁을 거쳐 합의에 이르는 심사숙고의 과정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면 요것이 이제 지금 교육과정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물어본 것이 뭐냐면은 밑에 봐보세요. 워커의 교육과정 개발명의 명칭이 뭐냐? 지금 박 교사가 제안하는 그거하고 관련된 것이 무슨 모형이라고 했어? 수구 모형이라고 했어. 이 모형을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하는 이유를 쓰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 교육과정의 이제 결정 요소라고 하는 거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먼저 배우는 것이. 그럼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요소가 뭐냐? 교육과정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했을 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 교육과정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겠어? 여기 지금 나온 것 보면 지금 학습자 나오죠. 학습자의 개인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이 결정한다. 또 하나는 또 뭐가 나와요? 교과 나오잖아요. 교과 나오고 나머지가 뭐겠습니까? 사회예요, 사회. 네. 교육과정은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학습자의 요구, 교과의 요구, 그 다음에 사회의 요구. 근데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은 뭐가 언급되고 있어? 두 가지가 지금 제시문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요 학습자의 그 학생들의 개인별 특성, 요걸 중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것이 지금 보면은 교육과정 사조에 보면 경험 중심 교육과정 같아요. 경험 중심 교육과정 같은 경우가 이제 학습자를 강조하는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과를 강조하는 거. 당연히 어느 쪽이겠어? 교과 중심 교육과정 혹은 학문 중심 교육과정.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나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 경험 중심 교육과정, 인간 중심 교육과정에서 여기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각각을 강조를 합니다. 각각을 이렇게 강조를 해. 강조를 하는데 이제 이걸 깔고 이걸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의견 차이가 있는데 이거 조율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논쟁을 거쳐서 합의에 이르는 심사숙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워커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구라고 그랬어. 수구라. 다양한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다 처음에. 예? 교육과정 개발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걸 지금 뭐라고 하냐면 강령이라고 하고, 예? 교육과정 개발 절차를 보니까 워커가 볼 때 첫 번째는 이렇게 강령 혹은 토대다지기라고 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서는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사람들이 그럼 뭐 어떤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자기 입장 속에서 목표는 이래야 된다, 내용은 이래야 된다, 방법은 이래야 된다, 갑론을박을 막 하면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럼 이렇게 하자 하고 합의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설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워커의 수구 모형 같은 경우는 3단계로 강령 토대 다지기, 그 다음에 수기, 그 다음에 설계 요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거기 시험에 과거 객관식 시험에 많이 나왔어.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요 모형이 뭐냐? 이게 여기서 수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강조되면서 통상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제적 모형이라도 부르고 역동적 모형이라도 부르고 여러 가지 자연주의 모형이라도 부르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지금 명칭대라고 그랬잖아요. 수구 모형. 뭐 수구 모형이라고도 맞고 실제적 모형이라도 맞고 자연주의적 모형이라도 맞을 거예요. 근데 수구 모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수구 모형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 세 가지를 써라. 한데 그 세 가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수구 모형은 교육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걸 특징을 몇 가지로 쓰라고 했어요? 세 가지로 쓰라고 그랬으니까 내용이 겹치지 않도록 세 개로 쪼개 쓰는 기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육학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면접에서 세 가지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내용이 겹치면 안 돼. 그럼 되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게 A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세 가지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해. 근데 그 절대 아니야. A, B, C 이렇게 내용 확실히 나눠갖고 해야 돼. 그러면 수구 모형이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수구요. 특징 쓰라고 하면 수구가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수구 모형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 아니에요. 수기. 예? 그리고 그 위에 지금 예시답안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특징이 더 있냐면은 요건 실제적 모형이다 하는 거예요. 교육학에서 보면 실제적이란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알겠어요? 실제. 그때 실제는 영어로 하면 어떤 거냐면 프랙티컬.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실천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실천적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타일러의 모형처럼 그 이론적으로 절차가 어떻게, 합리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걸 고민하는 모형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그 현장에 적절한 교육과정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실천에다 중점을 두고 만든 모형이 지금 수구 모형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역동적 모형이라고 해요. 다이내믹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제 타일러 모형하고 지금 다른 거거든요. 타일러 모형 같은 경우는 교육 목표 설정하고 교육 내용 선정 조직하고 이렇게 뭐냐면 선형적으로 이렇게 순서로 가잖아요. 교육 목표 선행급부터 평가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모형들은 우리가 순환적 모형이라고도 하고 역동적 모형이라고 하는데 어느 이제 그 단계에서부터인지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교육 내용 조직할 때부터도 시작할 수도 있고, 그 다음 평가에서부터도 시작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런 모형은 무슨 모형이라고 그래? 역동적 모형이라고 그래. 근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그 수구 모형이나 실천적 모형 여기까지는 썼어도 마지막에 그 역동적 모형까지 쓰기는 좀 힘듭니다. 공부를 깊이 정확히 한 사람은 그걸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3점 정도로 꼭 잡아야 되는 문제. 4점까지는 못 잡을 수 있어요. 1점 역수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수업 방법. 이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박 교사, 우리 학교 학생에게는 학습의 흥미와 수업 참여를 높이는 수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그럼 여기 잘 봐야 돼요. 학습의 흥미와 수업 참여를 높이는 수업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나중에 무엇으로 물어보냐면 PBL에서 그 문제의 효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효과가 뭐겠어요? 수업의 흥미와 수업의 참여를 높이는 거예요. 여기 나온 여기 학습 흥미와 수업 참여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겠잖아요. 지금 말하는 취지가 뭐냐면 이거 수업 고민인데요.
학습 흥미하고 수업 참여를 높여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온 것이 뭐예요? PBL이에요. 문제 중심 학습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문제 중심 학습에서 문제가 주는 효과가 뭐겠습니까? 뭐겠냐고? 학습 흥미를 높이고 수업 참여를 높이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 사고예요. 알겠어요? 암기에서 써야 되는 내용이 있고 교육학에는 논리적 사고에서 추론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건 뭐라고? 논리적 사고라고. 요거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었는데 거기에서 이거 돼야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주는 효과는 바로 요거도 하는 거라고. 논리적 사고.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 지난번 연구 수업에서 문제를 활용한 수업을 했는데 수업 중에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가 두 번째 질문에 학습자의 역할이야. 알겠어요? 학습자의 역할이 뭐냐? 그럼 자기주도적 학습해야 되고요. 협동학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교육학을 공부하는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이 자기주도적 학습하고 그 콜라보레이션, 협력학습, 협동학습, 코아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자기주도적 학습과 협동학습 요것은 엄청나게 그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중요한 개념이냐면 꼭 기억하세요. 오늘 요거 해설하는데 가장 지금 중요한 그 내용일 수 있어요. 내용이에요. 이쪽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자기주도적 학습, 자율성하고 연결돼요. 알겠어요? 이쪽이 협동학습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관계성하고 연결돼요. 모든 교육학 이론은 이 두 측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율성 부분하고 또 뭔 부분? 관계성 부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금 학생 중심 수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학생 중심 수업이라고 이야기하면 학생 중심 수업이 뭐냐 하면 이거 둘로 쪼개면 이렇게 나눠.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이고 학생이 협력해서 배우는 수업이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가 주도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또 목표 세운 대로 실천을 하고 또 평가를 하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주도적으로 그 말 많이 해요. 스스로. 이쪽이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런 말들이 다 이쪽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지금 어떤 거냐면 그러면 내가 참여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요. 공부할 수 있는데 그 패턴이 하나는 개인학습이 있어요. 알겠어요? 혼자 공부하는 거. 하나는 같이 공부하는 거. 더불어 공부하는 거. 협력학습이 있어요. 근데 요새 강조하는 트렌드는 어떤 쪽이요? 다 협력학습 쪽이에요. 그래서 협력이에요. 협력. 그러면 이 협력학습은 이제 뭐냐, 이 관계성 속에서 하는 거예요. 관계성 속에서. 알겠어요? 한편으로는 어떤 학생이 건강한 건 학생이 한편으로는 자율성이 있고 한편으로는 뭐예요? 관계성이 발달한. 예? 자율성과 관계성이 발달한 친구예요. 결국은 어떤 학생을 길러내고자 하냐? 그러면 한편으로는 자율적이면서 한편으로는 더불어 살아가는 친구를 결국에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문제 중심 학습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적 학습하고 무슨 학습으로? 협동학습으로 이렇게 뭐 흐름을 보면 문제 중심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했다가 그 다음에 협동학습으로 들어와요. 이런 흐름으로 지금 자기주도적 PBL이 갑니다.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문제를 잘 구성했는지 못했는지 별로 흥미를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럼 비구조화된 문제로 만들어. 구조화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활용하는 수업에서는 학생의 역할을 안내하고 좋은 문제를 개발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 그렇군요. 이처럼 수업이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게 되면 평가의 방향도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 쪽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의 평가에서는 학생의 능력, 적성, 흥미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수업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수업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건데 이런 것을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성취 기준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목표가 성취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그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엇을 해야 된다? 수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가도 해야 된다. 그 무슨 교육 과정? 성취 기준 중심 교육 과정. 행동주의 쪽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성취 기준 중심 교육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그런 과정인데 그 다음에 동의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의 결과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의 결과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기준을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평가의 참조틀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써놨어요. 참조틀. 레퍼런스 영어로 하면. 그래서 이 평가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기준, 요 판단 기준으로 평가가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하냐, 이 판단 기준으로 평가를 나눴을 때 이 평가가 준거 참조 평가, 그 다음에 무슨 참조 평가? 규준 참조 평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참조 평가, 이렇게 날라지는 거예요. 그럼 준거 참조 평가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평가라고 할까? 절대 평가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규준 참조 평가는 무슨 평가라고 그래? 상대 평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절대 평가를 아주 강조하죠. 규준 참조 평가가 지금 무려 시험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평가에서 지금 이제 보면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 참조 평가라고 하는 것은, 자, 요건 준거 참조 평가는 그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가 있냐면 학습 목표가 도달했냐 안 했냐가 판단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규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컨대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얼마만큼 서로 거기에 평균에 떨어져 있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대적인 비교를 하기 위한 것이 지금 규준 참조 평가예요. 근데 자기 참조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 평가의 기준이 학습자의 내부에 있는 거예요. 학습자 내부에 있는 거예요. 셀프 레퍼런스라고 그래요. 요건 다 학습자 밖에 평가의 기준이 있는데 요거는 어디가 있다고?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쪼개지면 하나가 성장 참조 평가. 학습자 그 내부에 변화가 얼만큼 일어나느냐. 또 하나의 평가가 어떤 거냐면 능력 참조 평가 해가지고 학습자가 능력에 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최선을 다했는가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판단 기준으로 레퍼런스로 참조 툴로 혹은 참조 툴로 평가를 나눴을 때 이런 식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그 이제 내가 2017년 강의에서도 계속 이 성장 참조 평가, 능력 참조 평가 이건 반드시 나온다. 왜 그러냐? 이것이 이제 지금 평가의 트렌드가 절대 평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절대 평가 강조하는데 또 넘어가서 개인에다 초점을 둔 평가. 즉 이 자기 참조 평가는 다 어떤 평가냐면은 개인에다 강조점을 두고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평가거든요. 요쪽 평가가. 그리고 이 부분은 반드시 나온다 했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지금 2018학년도에 나왔어요. 이것이. 그대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기준도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학생이 상대적 위치가 어느 정도에 판단하기보다는 요거 규준 참조 평가예요. 미리 설정한 학습 목표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중시하는 평가. 이것이 무슨 평가? 준거 참조 평가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형 외에 능력 참조 평가, 성장 참조 평가도 제한할 수 있겠네요. 하고 자기 참조 평가의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도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만은 엉터리로 가르치는 교수님 중에 성장 참조 평가, 능력 참조 평가 외에 노력 참조 평가라고 하는 엉터리 기준을 제시하는 그 선생님이 있어요. 제가 몇 분 이렇게 봤어요. 할 때 자기 참조 평가예요. 노력 참조 평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노력 참조 평가라고 하는 거 없고 능력 참조 평가가요. 능력에 비추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거든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그 노력 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는 개념이지 노력 참조 평가라고 하는 게 따로 없습니다. 알겠어요? 자기 참조 평가는 딱 종류가 두 가지예요. 성장 참조 평가, 능력 참조 평가.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아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 혼자서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서 교육과정 개발하고 수업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저에게 이 문제가 공동 관심사니까 여러 선생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해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이 좋겠네요. 그러면 장학으로 보면, 교내 장학으로 보면 이것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거냐면은 동료 장학이에요. 혹은 더 넓게 보면 교내 자율장학입니다. 알겠어요? 자율장학 안에 뭐가 있냐? 자율장학 안에 뭐가 있겠어요? 자기장학하고 동료장학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동료장학 안에 뭐가 있냐? 이게 동료 교사끼리 협의하는 것이라든가 연구하는 것이라든가 또 멘토링이라든가 마이크로 티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료장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 이제 제일 강조하는 거, 요새 나오는 신형 동료장학 뭐예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알겠어요?
요새.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던 것들이 바로 이제 그런 이제 수업 협의라든가, 수업 연구라든가, 또 멘토링이라든가, 마이크로 티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동료 장학의 그 대표적인 예였는데, 요즘 강연학계, 이제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나오는 것이 뭐라고? 전문적 학생 공동체. 동료성의 기초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전문적 학생 공동체.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이 어떻게 써지는가 이걸 한번 봅시다. 답이 이제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그래, 이런 정도 감을 잡고, 아, 내가 이론을 공부를 하면 이런 수준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자, 2015 개정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유감 인재를 양성하려면 이제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혁신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금 주제가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이렇게 혁신하는 거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시문에서 보던 학생들은 저마다 다른 특성을 쥐고 있다. 따라서 이제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 유감 인재를 양성하려면 교육과정 개발과 수업 그리고 평가와 장학 활동에서 주제가 뭐냐, 지금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서론을 쓰는 이제 말하자면은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5월, 6월 달에 배웁니다. 서론이 바로 그냥 논리적으로 촥 나와야 돼. 손끝에서. 그럼 그것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서론의 논리 전개와 표현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논리적 사고와 논리적 표현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5, 6월 논산원표 특강에서 그걸 집중적으로 배웁니다. 이것이 그냥 1분 만에 바로 이렇게 써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 봐봅시다. 본론 보면 크게 지금 어떤 식으로 쪼개지는가 봐요. 먼저 그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 그렇게 나왔죠. 문단이 쪼개지면서 한편 이렇게 나왔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왔죠. 아, 그러니까 본론을 쓸 때는 이렇게 논점별로 한 단락씩 이렇게 쓰는구나. 이 형식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먼저 해가지고 봅시다. 첫 번째 논점. 박 교사가 제안한 교육과정 개발 모형. 이거다 하고 바로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형은 토대 다지기 수기, 설계 3단계로 진행되는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다. 그 다음에 수구 모형을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 봐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모형의 명칭이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채점하는 입장에서 수구 모형 나오면 바로 동그라미 칩니다. 알겠어요? 채점으로 수구 모형이란 말이 나오면 바로 동그라미 1점하고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이야기를 하겠잖아요. 특징. 그러면 세 가지에서 키워드가 딱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고 총 몇 점이라고? 4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써야 되는 것이 뭐냐? 여기는 수구 모형만 쓰면 돼요. 그 뒤에 지금 붙어 있잖아요. 이 모형은 토대 다지기 수구 설계라는 3단계로 진행되는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다. 이거 쓸 필요 있어 없어? 사실은 쓸 필요 없어요. 그러나 써놨어요. 써놨는데 이렇게 어떤 모형이 딱 나오는 게 어떤 이론이잖아요. 그럼 그 이론에서 한 문장으로 정리가 돼야 한다고. 알겠습니까? 그럼 뒤에 나온 것이 한 문장이에요. 수구 모형이 뭐냐 했을 때 이렇게 지금 교육과정 설계 모형인데 토대 다지기 수구 설계라는 3단계로 진행되는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에요. 이거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적용하는 이유 봐보세요. 첫째, 수구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적용하는 이유. 그러면은 수구 과정을 통해서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충돌하는 입장이 충돌하는 논점이라고 써야 되고, 논쟁을 거쳐 합의에 이르게 되므로, 여기 빠졌네. 다양한 입장이 다양한 입장이 그냥 충돌하는 빼버리고요. 다양한 입장이 논쟁을 거쳐 합의에 이르게 되므로 그 다음이 중요해. 지금 주제가 뭐예요? 특성이 반영된 교육과정 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말했을 때 학생의 특성이 반영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주제하고 연결시켜서 지금 쓰는 겁니다. 둘째, 실제적이기 때문이다. 수구 모형은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절차가 무엇인가라는 이론적 고민에만 초점을 맞추는 태도에서 벗어나 이제 교육과정 현장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가 하는 실천적 문제로 관심을 바꾼 모형이에요. 실제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실제 현장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실천에 관심을 둔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개발을 촉진한다. 모든 것이 다 지금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서
글을 쓰는 거죠. 마무리를. 그 다음에 셋째, 역동적이기 때문이다. 개발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단계에서든지 교육과정 개발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융통성 있게 이것도 마지막 것은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다. 그래 여기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하는 이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어떤 겁니까?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할 수 있으므로가 이것의 그냥 한 문장 답이에요. 답인데 그것을 세 가지 근거를 쪼개가지고 이야기하라고 한 거랑 똑같아요. 알겠어요? 그럼 이 세 가지를 쓰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것의 특징 이런 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문제 나오면 두 가지를 묻던가 아니면 세 가지면 통상은 두 가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의 장점 두 가지, 단점 두 가지 보통 그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론을 정리할 때는 꼭 몇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 두 가지는 알고 있어요. 막 7, 8가지 쭉 가는데 어쨌든 두 가지는 알고 있어요. 두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되고 좀 더 한다고 하면은 몇 가지? 세 가지. 왜? 그렇게 쓰라고 나오니까. 네 가지는 안 나와. 알겠어요? 무조건 세 가지까지 나와. 그것이 내 이론을 정리할 때는 세 가지까지는 내가 알고 있어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문제 중심 학습에서 학습자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첫째, 자기주도적 학습을 수행한다. 그다음에 둘째, 미축구 선정부 봐보세요. 이제 협동학습을 수행해 나간다. 그럼 여기 잘 봐봐요. 학습자의 역할은 이제 두 가지 쓰라겠잖아요. 채점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 그건 나오면 그냥 1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협동학습 나오면 바로 1점입니다. 알겠어요? 뒤에 설명 안 했더라도. 물론 채점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협동학습이란 말, 채점 기준에 자기주도적 학습 나오고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개략적 설명까지 나와야 된다. 그래야 1점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자기주도적 학습 그 말만 나오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까지 쓰는 거야 지금 현재. 근데 실제 채점 기준은 그냥 자기주도적 학습 그 말 딱 나오면 1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는 뭐 자기주도적 학습을 한다 해놓고 그걸 한번 풀어쓸 수 있잖아요. 한번 풀어쓰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장하는 바는 여러분 보면은 길어요, 짧아요? 짧죠? 이렇게 그 두 갈식으로 쓰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에서 이거다라고 딱 한마디로 잘라서 짧게 쓰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쓰는 요령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수행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특성에 맞게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반성적 사고와 초인지 전략을 통해 지식을 구성하죠. 둘째, 협동학습을 수행해 나간다. 이 과정 학습자는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동료와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가설을 구성하고 검증하면서 지식을 공유하고 내면한다.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정확히 보면 앞에 같은 경우도 앞에는 자기의 특성을 고려해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해가고 그 다음 뒤에는 뭐냐 특성이 다른 친구들이 모여서 이질적인 집단을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또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나왔죠. 왜 그렇게 썼냐면 지금 주제가 뭐예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라고 하는 그 주제. 그 주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중심 학습에서 적합한 문제는 비구조적 문제라는 특성이 있다. 그걸 쓰라고 했으니까 그럼 바로 결론을 내는 겁니다. 비구조적 문제란 학습자가 실제 생활과 긴밀하게 관련된 문제라서 학습자의 실제 생활가가 아니라 학습자의 실제 생활과 긴밀하게 관련된 문제로서 해결책이 여러 가지인 잘 정의되지 않는 문제를 의미한다. 영어로 하면 ill-defined problem이라고 합니다. 잘 정의되지 않는 문제, 답이 여러 개인 문제, 실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 이러한 비구조적 문제의 효과, 세 번째 쓰라고 한 거거든요. 실제적인 맥락에서 지식을 구성하고 실제적인 맥락에서 구성한 지식을 활용해요. 실제적인 맥락에서 지식을 구성해. 그다음 구성한 걸 활용해. 여기까지만 써도 효과일 수도 있는데 결국엔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제시문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 그렇게 해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해서 수업 참여를 제고하는 것이죠. 그것이 효과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밑줄 쳐진 부분은 제시문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중심 요 문제가 가져다준 효과가 뭐냐? 그럼 우리가 쓸 때 이것이 이제 전이력을 향상시킨다 그 말이거든요. 앞에 것이 전이력을 향상시킨다 말은 거기까지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향상시켜서 결국은 이제 제시문에 나온 것처럼 흥미를 더 유발하고 그래서 수업 참여를 더 잘하게 한다 하는 내용까지 지금 밀고 나간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한편 박 교사가 제안하는 평가 유형 무슨 평가다? 중고 참조 평가다 라고 하고
이제 중고 참조 평가에 대한 개념을 쓰라고 그랬냐 안 쓰라고 그랬냐. 지금 보면 명칭만 쓰라고 그랬잖아요. 중고 참조 평가만 나오면 됩니다. 중고 참조 평가는 미리 설정한 학습 목표에 도달 정도를 측정해서 이제 자신의 학습에 대한 그 학생에게는 어쩌냐 자신의 학습에 대한 성찰과 개선의 기회를 줘요. 그게 첫 번째 기능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사에게 수업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요. 이거 두 번째 기능입니다.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중고 참조 평가는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빨리 여러분이 중고 참조 평가가 하는 일이 뭔가. 하나는 뭐예요? 학생한테는 정보를 제공해서 학습에 대한 성찰과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교사한테는 어쩐다고요? 수업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 두 가지요. 그 다음 이런 중고평가가 다 어디에 해당하냐? 교육관에 보면 발달적 교육관에 해당합니다. 교육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거기다 써놓으십시오. 선발적 교육관. 또 하나는 무슨 교육관? 발달적 교육관. 또 하나는 인본주의적 교육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세 가지로 나누는데 선발적 교육관에 쓰는 평가는 무슨 평가일까요? 당연히 상대평가예요. 선발에 초점을 두니까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고 분류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런데 발달적 교육관은 어떤 신념을 갖고 있냐면은 누구나 다 학생들은 완전 학습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요 개인차라고 하는 부분을 중시를 안 해. 개인차가 나기는 나지만 학생들한테 충분한 학습 기회를 주면 학습 시간을 주면 누구든지 안전학습에 도달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발달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 지금 인본주의적 교육관으로 넘어가면 지금 발달적 교육관은 주로 인지 쪽에다 중심을 두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의적인 영역, 신체적인 영역. 우리가 인본주의 쪽 인간중심 교육과정 아니에요? 거기는 그 전체적 인간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 발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지적인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정의적인 부분, 힘동적인 영역까지 전인적 발달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그 부분을 강조해요.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평가, 자기성찰평가라든가 아까 말했던 성장 참조 평가, 그다음에 능력 참조 평가 이런 개인의 초점을 둔 평가를 강조를 합니다. 알겠어요? 흐름이 크게 여러분 그런 거 다 배울 거예요. 그래 배우는데 여기서 중고 참조 평가는 모든 학생이 안전학습에 도달해서 발달적 교과를 근거한 평가 유형인데 개인차를 뭘로 예상하냐? 선천적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어떤 학습 과제를 완수하는데 걸리는 학습 속도의 차이 혹은 선행학습의 차이. 옆에다 쓰면서 선행학습의 차이. 선행학습이 얼만큼 되어 있는가. 이게 선행학습의 차이 혹은 학습 속도의 차이로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블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 적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옛날에는 선천적인 타고난 능력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시간이다, 시간. 이 선천적인 능력을 그냥 시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시간으로. 그래서 일종의 학습 이론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과거에는 똑똑한 아이, 멍청한 아이 이렇게 나눴다가 이제는 어떻게 바꿔? 패스트 러너, 슬로우 러너, 빠른 속도로 공부하는 학습 속도가 빠른 아이, 학습 속도가 느린 아이로 바뀐 거예요. 패스트 러너, 슬로우 러너 이름 들어봤죠? 그 명칭 들어봤죠? 그것이 발달적 교육과는 절대평가에서 나오는 학습적 아닙니다. 그래서 학습 속도의 차이 혹은 이제 선행학습의 차이 이것이 개인차죠. 이 개인차는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김 교사가 제안한 두 평가는 학생 내부의 평가의 기준이 있는 자기참조평가로서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둔 이것이 개인차를 고려한 평가입니다. 알겠어요? 그 평가가 나온 이유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의 초점을 둔 평가예요. 그래서 첫째, 능력참조평가는 학생이 자신의 능력에 비춰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성장참조평가는 수업의 전후에 학생의 능력이 얼마나 변화했는가 이걸 추정합니다.
뭐 이런 정도로 써주면 됩니다. 이게 1점은 전부 다 보면 몇 줄 써줘요? 한 문장 써주고 끝이에요. 여러분 빨리 그것을 터득을 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쓰는 것이 아니에요. 1점에 몇 문장 쓴다고? 한 문장 쓰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1, 2월, 3, 4월 죽으라고 지금 교육학 이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문장을 뽑아내야 돼. 뭘 배울 때 부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걸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김 교사가 언급한 교내 장학, 동료 장학이다. 그럼 동료 장학이 뭐냐? 개념 이야기하라고 했습니까? 쉽습니다. 이거 수업을 비롯한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동료 교사가 서로 협력해서 하는 장학을 의미한다. 그냥 풀었으면 돼. 그냥 이건 점수 주려고 하는 거고. 그럼 동료 장학을 활성화하는 방안에서 이제 이 활성화하는 방안을 쓸 때 이때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겹쳐서 쓰면 안 돼. 알겠어요? 겹쳐서 쓰면 안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한다 해놓고 또 한 문장으로 수업 나눔을 또 실천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전문적 학습 공동체 안에 수업 나눔이 들어가 있겠어? 안 들어가 있겠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써야 돼. 예를 들어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활용한다 했다고 하면 그냥 다른 걸로 쓴다 하면은 또 멘토링을 활용한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내용을 써요. 멘토링은 다른 거잖아요. 1대1로 해가지고 동료 장학을 하는 거죠. 경력 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임 교사가. 근데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아무튼 동료들이 모여가지고 집단지성을 발휘해 공동 연구하고 실천하고 평가하고 개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서로 달라. 전문적 학습 공동체하고 멘토링은. 그럼 그렇게 다르게 써야 돼. 그럼 여기서는 수업 나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디자인하고 실천하는 거 두 개로 지금 쪼갰습니다. 수업을 공개해서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함께 성찰하면서 학습자의 특성에 맞게 수업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럼 수업 나눔은 자기 수업 갖고 다 할 수 있어. 수업 공개하고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면서. 그 다음은 또 달라. 여기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공동으로 수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수업을 실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평가해보면서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공동으로 수업을 디자인해서 이제 실천한다. 단순한 수업 나눔을 넘어서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수업을 함께 설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이 말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왜? 지금 채점 기준에 주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포함돼야 된다. 그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계속 넣는 거예요. 그 평가를 고려하면 학생의 흥미와 수업 참여를 더욱 제고할 수 있다. 결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교육과정 수업평가 혁신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지금 교육과정 수업평가를 가지고 논한 겁니다. 교사가 다양한 동료장을 바탕으로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수업평가를 혁신해 간다면 더욱 신뢰받는 공교육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지금 몇 문장 썼어요? 두 문장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서론은 대개 세 문장 혹은 네 문장. 결론은 몇 문장? 두 문장 혹은 세 문장으로 끝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딱 한 페이지, 지금 답안이 한 페이지에 들어갔잖아요. 한 페이지 들어가고 실제 요구하는 답안은 이 한 페이지보다 더 짧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요구한 것만 쓰면.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꼭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교육학에서 정말 지금 교육학 답만 딱 쓰면은요. 교육학 시험 보면 두 페이지야, 두 페이지. 두 페이지, 한 페이지에다 딱 답만 쓰면 끝나. 알겠어요? 근데 이 교육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 두 페이지를 빡빡하게 써. 제일 신경질 나는 답안이야. 채점자 입장에서는. 다 읽어봐야 되니까. 근데 핵심만 딱 요구한 것만 딱딱딱딱 쓰고 가잖아요. 한 페이지 끝난다고 안 쓴다고? 끝나. 근데 물론 그렇게 쓰긴 좀 힘들어. 우리들이 급하게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딱 깔끔하게 쓰기는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답은 어떻게 쓰는가 한번 대강 봤잖아요. 그러면 요걸 꼭 염두에 두면서 이론을 공부할 때 불필요한 부분까지는 안 들어가야 돼. 알겠어요? 제가 설명을 할 때도 이제 기본적인 거 설명하고 또 부수적인 거 설명하겠잖아요. 그러면 그거 참고로 해서 듣되 지금 답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한 문장이 어떤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여러분들 1, 2월 달 들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쉬었다 합시다.